여러분 안녕. 나는 초창기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격변기에 태어났으나 그나마도 기구한 팔자를 타고 나서 태어나자마자 나의 선친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남양군도로 당해서 가셨고, 그게 5년 만에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또 경찰로 입문하셔가지고 6.25 전쟁 때 전사를 하신 그런 나의 선친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33세라는 그런 기구한 생을 살고 가신 그런 선친의 한을 풀기 위해서 내가 나이 먹으면서부터 선친의 문제에 몰입하게 돼서 호국영령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국가의 무관심, 또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정부가 그분들의 영혼을 팔아다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써버린 거,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가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해도 항상 여러 정권이 바뀌어가도 거기에서 그냥 넘어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2012년서부터 어떻게든지 이 한일 협정 때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의 강제징용자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문서 공개 청구를 해서 승소를 해서 문서 공개를 해도 외교부에서 딱 핵심적인 것은 덮어놓고 오픈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내가 이제 찾기 위해서 몰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한일회담 문서를 컴퓨터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그 방대한 자료를 몇 년간에 걸쳐서 이제 한일 협정 때 강제징용자의 문제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딱 그 장면을 찾아놓고 보니까 1961년도에 주로 이제 그 강제징용자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일회담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군인 군속이 36만 5천 명이 군인 군속으로 끌려갔고, 이제 그 회담 문서에, 그리고 노무자가 66만 7,684명이 이제 노무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깨를 하고 보니까 103만 2,684명이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신 그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이제 그 강제징용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려면은 강제징용자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전혀 동의도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에다가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그 보상을 해야 된다면은 자기네들이 직접 개개인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은 정확하게 그 한일회담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가 대신해서 받아다 개개인에게 줄 테니까 내놔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를 달란 말이냐, 일본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사망자 1인당 1,650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생환해서 살아서 돌아오신 분에 대해서 1인당 200불씩,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이 끌려가서 사망하신 분이 숫자가 77,603명이 나오고, 부상자가 25,000명,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신 분이 93만 81명, 이렇게 해서 103만 2,684명인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3억 6,400여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본 정부에게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하고 수없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매듭 지어져야만이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일본 정부하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이것은 정치적 타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을 보상의 성격으로 받아오게 되면은 국제법상에 안 맞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보면은 전승국에 해당되어야만이 전승국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는 이제 일본 제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한 전승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받아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 타결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3억 불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3억 6,400여만 불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것을 6,400여만 불을 털어버리고 3억 불을 무상으로 주고, 그 대신에 경제협력 자금으로 장기 저리 융자로 해서 2억 불을 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일 협정상으로 5억 불, 그리고 이제 또 한일 협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3억 불로 이제 차관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 토탈로 해서는 8억 불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거예요. 어째갔건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지배했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열강에서 우뚝 솟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기반의 토대가 강제징용당하신 우리들 선친의 생명과 피땀의 보상금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했으면 그 당사자들에게 일본에서 받아온 돈을 적정하게 전부 주어야 되는데, 나의 선친 같은 분들, 살아서 돌아오신 분한테는 단돈 10원째 한 장도 주지를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 동원됐던 분들 동의 없이 일본에다가 보상을 요구해서 받아왔으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징용자의 영혼을 일본에다 팔아먹은 것이라고 나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해야겠다. 그러한 이제 신념을 가지고 이제 집회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 일제 강제징용 그 피해자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 잘났어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는 것을 오면서 네가 하는 것은 불륜이야. 그래서 정도를 가는 것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뭉쳐서 같이 가져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가 청와대 앞에 2018년 4월 10일 날 화요일이에요. 그날이 첫 집회를 시작하는데, 왜 화요일로 택했냐 하면은 1965년 6월 22일 날 한일 협정을 맺게 돼요. 그런데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내가 딱 찾아놓고 보니까 화요일. 그래서 상징적으로 날짜는 맞힐 수가 없으니까 화요일이 한일 협정을 맺은 날이다 해서 상징적으로 매주 화요일 날 청와대 앞에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앞 집회를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하니까 아주 그냥 청와대 바로 정문에다 대고 쏴야 되는데, 면전에다 대고 소리를 쏴야 되는데, 저 옛날 청운동 사무소 그쪽에다 자리를 잡아주니까 도저히 그건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청와대 앞에 전부 경비 인력들이 그 경찰들이에요. 경찰들. 그리고 이제 그 정보과 형사들이 아주 깔려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 내가 경찰 유족이다. 당신들은 대선배의 자식이다. 그런데 아버지 한을 풀기 위해서 내가 이 짓을 80 노구를 이끌고 내가 이 짓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좀 도와달라. 도저히 여기서는 집회해봐야 청와대에다 알리기도 어렵고, 그러니 청와대 정문 앞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달라. 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화요일 날은 딱 청와대 정문에서 100m 떨어진 곳 거기를 딱 잡아주는 거야. 경찰들이. 그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정보과 형사들도 우리 아버님도 일제 때 끌려갔다 오셨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집회를 하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그 사람들도 그렇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들 선친의 영혼을 팔아먹었다 일본에다. 이 한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끌려갔다 왔다는데, 심지어 그 종로경찰서의 그 정보과 젊은 형사는 아유 어르신 우리 할아버지도 끌려갔다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강제동원 피해자가 1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 유족들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이면 청와대에다 대고 도둑질한 건 내놔라.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징용자에 대한 영혼을 팔아먹지 않았단다면은 떳떳하게 내 앞에 나와서 따져보자. 나는 한일회담 문서 정확한 근거 자료를 나는 여기 가지고 있다. 그러니 정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다른 그 집회를 하는 사람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은 청와대를 등을 지고
이제 청와대가 이 뒤에가 있으면 청와대를 등을 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청와대에다가 마이크를 청와대 앞에다가 딱 청와대로 소리가 가게끔 청와대에다 두르고 나는 집회를 했어. 유일하게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령탑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수없이 나는 욕을 했어요. 욕을. 왜? 내 아버지 영혼을 팔아먹었으니까, 팔아먹고도 지금 올해가 지금 56년째인가 되는데 50년이 넘도록 단돈 10원짜리 한 장을 안 주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그간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5.18 세월호 뭐 이런 데다가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면서 우리 선친의 돈을 받아다가 써놓고도 안 주는 대한민국.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그때 영적인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 대한민국 정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정권이 온전한 정권이 될 수가 없어요. 뒤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불행한 정권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온전하게 끝나고도 정치 지도자가 편안하게 살아가려면은 수많은 영령들의 이 맺힌 한을 풀어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날도 밝아지고 그동안 정치했던 사람들도 정치권을 떠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나는 그 영적인 느낌을 청와대 앞 집회하면서 받았어요. 그것을 내가 영적인 느낌 받은 것을 청와대에다 두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날씨예요. 햇수로 내가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3월달 2020년 3월부터서 집회를 못했는데, 그 집회하는 기간이 햇수로는 3년에 걸쳐서 했는데 장마도 거치고 혹한도 거치고 하면서도 그 일기예보가 우리가 집회하는 날은 비껴갔다 이거야. 그것을 내가 수없이 청와대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고, 이것은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날씨도 이렇게 일기예보를 비껴간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기 때문에 정권이 앞으로라도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시 집회를 하게 된다면 이어서 청와대 앞에서 우리는 또 계속 집회를 해결이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날씨 관계도 얘기했는데, 내 건강 관계, 내 건강이 실질적으로 내가 올해 나이로 81세인데 내가 78세 때부터서 이제 청와대 앞에 집회를 했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건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청와대 앞 집회를 하면서부터 힘이 나는 거야, 힘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건강이 나도 모르게 아주 활기찬 그런 건강이 몸에 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건 그 수많은 100만 명이 넘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신 영령들이, 나의 선친을 비롯한 그 영령들이 네가 기필코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나는 핵심을 가지고 정부하고 대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건강을 주시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내가 솔직한 얘기로 건강 상태가 아주 좋거든요. 컨디션도 좋고. 그럴 때는 우리 선친들 얘기만 하게 되면 나는 힘이 솟구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영적인 느낌을 받았고, 이것은 정부가 절대 해결하지 않고는 온전한 대한민국 정부가 될 수 없다는 걸 내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이야기는 내가 방송 초창기 때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반란 사건, 6.25 전쟁을 겪었던 얘기를 잠깐 하고 나중에 내가 그 얘기를 하겠다고 한 것을 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안녕.